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명절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에서는요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일어난 지 2달이 돼가는데요. 그 사이에 여전히 또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가장 또 말씀을 잘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어요. 네, 한판 승부 빼미니이기도 합니다. 자, 심용환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혼자 독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군요. 일단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뭐 이게 아빠로서 아들로서 다들 뭐 이렇게 힘들지 않나요? 예. 바쁘게 이번에도 돌아다니는. 유독 길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그렇죠. 예. 네.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또 좀 역사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지난해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사건이 될 텐데 역사 연구자로서도 지난 역사의 흐름을 아시는 분으로서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때마침 이제 하는 주제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당일날 이렇게 보안사 그러니까 5.18 때 보안사 뭐 이런 문건 검토하고 있다가 눈앞에서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그리고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중에 뭐 최초다. 이곳의 의미는 뭘까? 그동안 우리가 좀 뻔하게 봐왔던 역사 해석이 틀렸나? 굉장히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다 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그때 계엄 관련 역사를 공부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종이에 있던 일이 눈앞에 일어나니까 황당하게 뭐 짝이 없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뭐 비상계엄 때문인지 관련 역사서 민주주의 관련 책이 많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또다시 또 이런 부분을 국민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없진 않겠죠. 한국인들이 언제나 이제 과거의 어떤 자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길을 달려왔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이 내란 사태 자체가 최근 와서 이제 극우 폭동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과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6월 항쟁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합의 보고 요거 양보하고 맞네. 울퉁불퉁한 길을 겪어왔다라면 이번엔 처음으로 완벽하게 제로섬 게임으로 딱 부딪혔던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죠. 대신에 이걸 우리가 잘 풀어가면 잘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좀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 약간 과장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최근에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그러나 열기가 그때만은 확실히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책이 다시 팔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워낙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다시 살펴보고 숙고하고 이런 여지는 조금 각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이제 역사책으로 혹은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이 경험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밤에 오밤중에 다 TV로 생중계가 됐고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과 헬기가 내리는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역사를 공부한 아빠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논쟁을 부모님들이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바로 이날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금 며칠 지나는 거 보니까 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는 가짜 뉴스만 믿어. 혹은 아빠, 내 되게 친한 친구인데 걔는 보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의 이 입담이 자녀들한테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 자녀들은 사실은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되는 거니까 애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도 좀 있고 그리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른들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겼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이게 라이브 생중계잖아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그렇죠. 아주 생생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뜻이 어떤 그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 사춘기 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전거점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의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절대로 아이들이 물어볼 때 모른 척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저희 집에도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시험 범위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현대사 그 부분이.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 계엄 뭔지 알아. 그 역사했던 그 계엄이 지금 또 난 거 맞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 뭐 하면서 여러 대화를 하게 됐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거 결코 피하지 말고 함께 얘기를 하셔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 계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의원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소리 하는 그쵸. 거냐. 이를테면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돌아보면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설만 돌다가 이제 그 당시 현 방첩사죠. 네. 기무사가 만들었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맞아요, 탄핵 맞아요.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실제 계엄이 선포가 됐다 역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한데 예. 사실은 이제 2017년 계엄 문건은 이제 저도 입수해서 봤는데 예. 중요한 건 그게 이미 탄핵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죠.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그걸 또 끌고 와서 지금 이번 사건에 크게 참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역사의 작은 선례도 이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특히 이렇게 어떤 이런 잘못된 불신은 굉장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에 봐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정치인들이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군부 장교들 이번 다 육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육사 출신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수석 졸업했다. 네, 그런 네.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도대체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막 옛날 저 김현정 쇼에 나왔나 그 네. 파시스트들이다 김대리 선생님 뭐 그런 얘기도 네, 하시던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모에 어찌됐건 가담했잖아요. 네. 성공했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뭐 자기는 잘 먹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다들 뭐 한 자리씩 행세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문건이나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간과했고 특히 이제 육사 내에서 육군 엘리트들이 어떤 식의 정신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좀 민의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YS 때 하나회가 척결되면서 그렇죠. 다시는 이 땅에 군부에 의한 그런 계엄 선포 이런 게 네네. 없을 거라고 우리는 가정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2017년에도 그 문건이 발견된 거 하면 우리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봤었어야 됐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네. 우리 보통 하나에만 기억하는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베트남전의 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일어났었을 때 네. 예를 들면 전두환의 오른팔이 장세동이잖아요. 예. 경호실장. 네. 보면 장세동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베트남전에서 처음 찾아와서 유문했던 게 전두환 대령이에요. 이러면서 베트남전을 경험하면서 자기들끼리 끈끈한 전우회를 만들고 공수 여단을 만들고 그 구공수 여단은 최초 구공수 여단장이 노태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틀거리가 있었고 그걸 이제 하나를 분쇄를 시키면서 해결한 건데 지금 이제 끈끈한 건 없죠. 네. 끈끈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된 거지만 저분하게. 예. 잡혀가지 않겠죠? 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육사 들어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엘리트생들만 싹 뽑아서 그러니까 뭐 3, 4니 뭐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뭐 배우는지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들어가면 걔네들은 어떻게 역사를 배울까요?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맞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한다라면 네. 얘네들은 딱 들어가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역사든 뭐든 공부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가관에 또 주입이 되고. 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이 고치지 못했는데 네. 하나에는 척결을 했지만 네.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나서 군대 내 정훈교육에 신좌경주의라는 코너가 생깁니다. 아, 신좌경주의. 그전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북한. 근데 북한 말고 신좌경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아마 뭐 좌경 운동권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예. 그 이후에는 전교조나 뭐 이런 어떤 특정 단체가 됐을 것이고 지금은 말하면 촛불 세력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분석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신좌경주의라는 단어가 용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국방일보 이렇게 기사 보면 전혀 지금 민심과 다른 보도를 하잖아요. 보도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군에 대한 민의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뭐 국방부 장관을 뭐 민간인 안 친다 이거는 좀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군요. 현재 한국의 이 엘리트들이 교육.
어떤 생각으로 커가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의식, 역사관, 그 국가관 이거에 대한 교육도 좀 근본적으로 다시 그렇죠, 검토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고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같은 역사학자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준비되면서 이제 계엄 선포 왜 했느냐, 군대 왜 넣었느냐 이걸 이제 재판관들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여전히 우리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왜 그 밤중에 12월 3일 10시 20분에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이유인데 네. 우리 소장님도 이제 재판 과정도 보시고 언론 보도 많이 보실 텐데 역사학자로 정리가 되세요? 정리 안 되죠. 저는 정리가 안 그건 돼요? 솔직히 이렇게 왕자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진짜 타지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장난으로도 점을 안 보고 영향받기 싫어서 그리고 워낙 아버지 영향도 있지만 예. 제가 이렇게 로또도 안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싫은데 예. 이번 거는 정말로 무속의 영향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오히려 무속으로 얘기하면 더 편하다 마음이. 뭐 참 이게 어떤 계산이 된다. 학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어떤 특정한 문헌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로서도 어떻게 딱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다르냐, 왜 해석이 안 됐느냐고 얘기하면 여태까지 이제 비상계엄이 많았잖아요. 하나 분명한 건 명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에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이걸 이용해서 계속 헌법을 뜯어고칠 때 비상계엄 같은 걸 써먹은 거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5.16 군사 쿠데타만 하더라도 4.19 혁명을 이공화국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유신헌법도 보면 4.19 의거를 5.16 군사혁명이 완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띄우려고 하지만 박정희 본인은 4.19의 민의를 내가 부득이하게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국의 모든 비상계엄이나 쿠데타는 다 민의나 어떤 명분을 지향하죠. 전두환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자기 경제 성장시켰다는 건 나중 얘기고 단임제. 박정희가 오래 했잖아요. 나는 유신헌법 7년으로 끝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제가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는 한국의 이게 되게 유교 문화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분과 의미를 찾으면서 계엄과 쿠데타를 했는데 이번 거는 없죠. 그러니까 뭐 조갑재 씨가 나와서 무슨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했다 하는데도 저도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엔 좀 힘든 상황?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떤 계엄령 선포라는 정말 큰 이야기를 담기에는 계엄 선포 현재까지 드러난 이유는 너무 작고 좀 설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관일까? 그럼 그것도 결국 뭐 검찰과 권력자들 제가 안 가본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의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핵심적으로 민주주의 체계 혹은 시스템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론, 음모론, 부정선거. 그래서 그 요걸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선관위도 가서 계엄에 사진 촬영도 하고 서버도 어떻게 좀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 실패를 결국 했었습니다만 부정선거론이거든요. 사실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역사도 굉장히 길지만 이제 다 말소가 됐는데 언제부터였어요? 부정선거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이 있었지만 뭐 근데 언제 딱 끝났습니까? 우리 선거 역사에. 일단 이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뭐 더 플랜 같은 뭐 다큐도 나오고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사석에서 절대 아니다 막 이런 얘기했다가 막 욕도 막 먹고 막 이랬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선거에서 이기는데 훨씬 편하지 선거 자체를 조작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한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세계 역사 다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풍을 막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야 이거 빨갱이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1번 찍어야 돼 이렇게 가거나 옛날에 18세기 때 영국처럼 금권을 다 매수를 해서 이 카르텔처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찍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찍는 게 편하지 서버를 장악하거나 3.15 부정선거가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통을 갈아치기 하고 뭐 들어가서 감시하고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를 시도해서 정권을 교착을 이런 사례는 없다 역사적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또 하나는 음모론이잖아요. 한국에서 음모론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운동 때 고종 독살설 이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번이? 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뭐 죽은 게 돌아가신 게 이제 어떤 음모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분노해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도 활용이 되지만 사실 낭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독살 근거도 없고 당시 기록은 다 낭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뭐
고종이 무슨 일본에 저항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예. 죽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일본에 당한 이 억울함이 있으니까 죽였겠지 하면서 이제 3.1운동을 일으킨 건데 예. 그 이후에 한국 역사에서 음모론이 폭동까지 일으킨 상황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널뛰기식으로 지금 얘기는 가는데 예. 왜 대통령은 비상겸을 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극우 유튜버들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각성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서부 지방법원을 때려부시러 간다. 이거는 또 되게 황당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예. 잘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문제인데 네. 이제 극우 유튜브가 지금 우리 현실 인식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네.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IT 시스템에 의한 어떤 체제의 위협, 혹은 또 네. 사회적인 혼란이 근데 요즘에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좋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광주 청문회 50 예. 비리 청문회인데 예. 미디어가 등장하고 국회법을 통해서 청문회 생중계를 허락을 하면서. 해버리니까 정보가 싹 오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죄상을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의 선기능이었죠. 음. 그리고 벌써 이게 조금 지나간 얘기 됐지만 예.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팟캐스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맞네요. 아주 정치의식이 별로 없었던 저 같은 촛불 집회. 그런 친구들이 촛불로 나오고 예. 거리로 나오고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는 그때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영상이 공동체나 거리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영상이 영상으로만 사고해서 영상으로 같은 사고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행동을 하거든요. 알고리즘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확증 편향이 결국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에는 언론이나 매체가 나왔었을 때 그거를 소화해내는 사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80년대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 이번에 보면 딱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를 맹목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극단적 행동을 하죠. 뭐 이런 중도적 행동도 아니고 예.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모습이고 이것도 또 오늘 그냥 어떤 미래학자를 모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하기에 제가 말하면서도 야 뭔가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예. 새롭다. 이게 새로운 전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있었던 계엄 포고령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작성된 계엄 포고령. 네. 지금 이제 김용인 전 장관 진술은 뭐 잘못 베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대통령 얘기는 나는 뭐 주도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다. 네네. 또 김용인 장관 측은 대통령이 또 법정까지 보면서 뭐 얘기는 해줬다. 뭐 이런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 4항까지 있었던 그 계엄령 포고령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놀랬죠. 제일 처음에야 네.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즉각 복귀하라라든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놀랐고요. 다만 이제 계엄령 문건 같은 거 살펴봤었을 때는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죠. 굳이 비교를 한다라면 네. 뭐 혁명 공약 같은 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의 수뇌부들이 혁명 공약을 딱 이야기할 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절망과 기아선상에 빠진 어떤 그런 대한민국을 예. 바꾸겠다. 국민들을 도와주겠다. 예. 부정부패 공무원을 뭐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어떤 액션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 또 이제 무조건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군사 쿠데타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처단하거나 정치 깡패를 처단하거나 하는 등 민의에 부응하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갈 게 정말 없었던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의 위협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의 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하는 세력을 이렇게 분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번 계엄 포고령을 보고 있으면 예. 하나하나 강론 갖고 되게 비판이 많지만 정확한 건 방향이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큰 흐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목표가 없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그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예. 일말의 진실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생각이 되게 부족했고 있는 그대로 너무 보이다 보니까 투명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용이 없는 방향? 그런 건 저도 되게 좀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이건 좀 황당한 사건이고 대신에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그럼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반대편을 이야기하면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이 됐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문화적이고 절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명분이나 이슈를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 아주 정말 노골적인 권력 찬탈용 계엄령 포고문을 썼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나갔었던 군인들도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예. 그리고 다음날 바로 양심 고백하는 군인들도 있고 예. 또 시민들도 바로 몰려들고 뭐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게 예. 한편에서는 뭐 위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지난 30년간 이 쌓아왔던 민주적 역량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혹은 그 집단에서 우습게 봤던 것 혹은 너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 논리로만 세상을 좀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제나 뭐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고 국민의힘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크고 넓다라는 거 그걸 놓쳤고 그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정치가 얼마큼 현실과 지금 괴리되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시민사회 성숙도 어떤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개혁본의 모습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네. 한강 작가도 뭐 함께 통찰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12.6 사태나 12.12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을 참고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보고서 대통령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왜 쓴 거야? 뭐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사실은 네. 그 헌재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또 그걸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비양심적이기도 하고 예. 비윤리적이기도 한 모습 아닐까요? 예, 네. 그러니까 박단 전공의 그 대표도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괜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해하기 예. 힘든 걸 이해하라고 예. 시켜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랬잖아요. 뭐 늘려도 몇백 명, 그럼 뭐 2천 명, 뭐 이러면서 예.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되게 커져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의 쿠데타도 그렇고 여기 연이어서 이루어진 119 폭동 같은 것도 그렇고 중요한 건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안 하는 현상. 그렇게 한편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일 거야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 같고 예.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때는 이제 세대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란 존재가 나오면서 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세대 갈등이 쥐는 진짜 한 20-30년간 진행이 됐다라면 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젠더 갈등이라는 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젠더 갈등이 기성세대의 극우적 인식과 희한하게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젊은 남성들의 폭력으로까지 이끌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 이게 지금 드러나는 이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원인들을 추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예. 빨리 사태를 수습하면서 단순하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뭐 기본권의 확장이 이어진다라든지 적어도 2030의 최소한의 확실한 주거권 같은 생존권이 보장된다라든지 등등의 더 이상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방지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하면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탄핵으로 이렇게 뽑아줬는데 뭐 이렇게 바뀐 게 없다. 근데 뭐 다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원하는 요구 상황은 이미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 빨리빨리 좀 이 시대에 이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해나가지 못하고 그냥 정권 바뀌고 뭐 바뀌든 안 바뀌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걸로 사태가 끝났다. 이래버리면 더더더 기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사실은 어떠한 비상계엄령이라는 좀 이상한 뭐랄까 좀 국민들이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또 골맞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그렇죠, 경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역사 연구자로서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이 일단은 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이제 다들 교육을 물어보시는데 예, 예. 제발 이제 부탁인 거는 예.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걸로 우쭐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아들도 드디어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잘하는군요. 중학생 제보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가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예, 예. 중요한 건 우리가 10대 때 10대 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얘기를 하게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엄마 아빠도 얘기 다 하는데 예. 선생님들도 의견이 다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학교 교육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와 책임을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하. 당연히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지금은 억눌러 놓으니까 예. 자기들만 리그 속에서 클릭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갖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게 일상화가 되면 훨씬 지금보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수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수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학 천재님 막 다 딴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발 좀 시간을 좀 띄어내서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 역사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그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단계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좀 해내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요즘에 막 입시 강사들도 나와서 막 입시 암기가 문제다. 그럼 이거 모두가 다 문제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고쳐요. 그럼 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조선 후기 때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안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세도 정치로 가는 몰락의 길이 되는데 역사는 충분히 썩어 들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의 위기라는 걸 저는 정치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민주적 역량 때문에. 근데 작금의 사태가 시작된 원인을 따져본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 역사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계엄 이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분 역사인 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